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해 중동 정세가 급박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간인들을 인질로 한 무차별적 반인륜적인 참혹한 영상들이 SNS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큰 충격과 참담함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오랜 분쟁 속에 살아온 이 두 나라의 평범한 국민들이 바라고 산 것은 누구나 그렇지만 내 가족의 안위와 평화로운 일상, 그 평범한 꿈일 텐데요. 이번 사태로 인도주의적 참사가 불가피해지는 것 아닌지 우려되고 있고요. 자칫 주변국들로 번져서 5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는 게 아니냐 하는 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그 과정에서 걱정되는 건 역시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해 아닐까요? 모쪼록 국제사회가 아이들을 비롯한 민간인들의 대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민간인 피해를 규탄하고 전쟁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어떤 힘이라도 보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0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일 시간에 소개해드린 해외 농업 소식이 오늘부터는 화요일 순서로 바뀌었는데요. 조윤주 웨싱캐스터님과 다양한 소식 살펴보고요. 또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잡초는 무조건 다 뽑아야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네, 다시 봐야 할 잡초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웨싱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왔습니다. 아, 왜 강조하세요? 제가 조금 양심상 조금 아슬아슬하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 조윤주 캐스터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조명이 필요 없다. 선글라스 드릴까요? 태양이 오셨구나. 아침부터 네,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아유, 예. 네네. 그 첫 번째 소식이 네. 인수공통 감염병, 이게 그거잖아요. 동물이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거.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유엔에서 기후변화와 농경지 확대 때문에 이 인수공통 감염병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 니혼게자 신문이 네. 동물이 사람에게 옮기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 점점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유엔에서는 그 원인이 기후변화 그리고 농업 개발 때문이다라고 봤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주요 7개국 전문가 회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유엔 식량농업기구 키스 샘플선 수석 수의관이 직접 참석을 해서 현상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기후변화 그리고 농업개발은 인수 감염 확산과 매우 강한 연결성이 있고 그만큼 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네. 기억하시죠? 네. 박쥐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이것 역시 뭐 바이러스나 세균이 병원체를 통해서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질병인데요. 이제 이걸 인수 감염 공통병이라고 부릅니다. 니혼게자 신문은 유엔 환경계획과 국제가축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새로 출현한 감염증의 75%가 네. 동물에서 유래하는 인수 감염병이다. 아, 진짜 새로 출현한 감염의 75%.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기후변화랑 농경지 확대랑 인수 감염이 무슨 관계인 거예요? 네, 샘플선 수의관 설명으로는요. 네. 북반구 지역의 폭염 지역이 점점 증가하면서 모기, 진드기 등 병원균을 옮기는 매개 생물의 번식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살기 좋아지는 환경이 점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샘프션 수의관은 과거에 가을이 되면 서늘했던 지역까지 네. 지금은 늦여름 더위, 폭염이 이어지면서 모기, 진드기 서식지, 서식 환경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에 엘리베이터 타면 네. 모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엘리베이터 같이 와서 집 안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비를 쫓죠. 최악이네요, 진짜. 네, 좀 많이 물렸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후 변화가 진행되면서 IRT 지역이 확산되고 있고요. 병원군을 옮기는 해충 역시 더 많아졌고 서식지가 확대됐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또 하나는 농지 개발 그리고 산림 파괴인데요. 농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산림을 점점 파괴하게 되고 주거지 확보하기 위해서 산림을 파괴하면서 인수 감염증을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야생동물 서식지가 사람의 생활권과 겹치면서 거기 살고 있던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매개로 하는 질병이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저는 기후 변화가 좀 충격적이네요. 그렇게 그쵸? 되니까 서식지가 늘어나고 네. 서식지에 사는 곤충이 많아지고 병균을 다시 사람에게 옮기고. 그러면은 코로나 같은 것들이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네. 계속 있겠네요. 네,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모르지만 역시 동물이 매개가 되는 여러 가지 감염증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푸선 수의관은 코로나19 때처럼 야생 동물이나 가축으로부터 병원체가 사람에게 감염될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반복되는 것까지 우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식생활 변화도 인수 감염 증가의 배경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 들으면 고기를 끊어야 되나? 그래요? 네,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아직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네. 육류를 생산하는 그 과정을 봤더니 지난 50년간 육류 생산이 3.6배, 달걀은 4.4배 늘었다고 합니다. 육류. 네. 이걸 사육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동물 감염병이 창궐하게 되는데요. 이 감염병을 모기나 진드기가 다시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더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현푸선 이 수의관은 인간 동물 환경의 건전성을 일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전통적으로 수의학과는 동물을 다루는 학문 네. 그리고 공중위생은 사람들에게 관련된 문제.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게 겹치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수 감염병이 점점 많아지니까 인간과 동물의 건강, 환경 보존이 다른 분야가 아니라 이제는 일직선에 놓고 우리가 이걸 다 종합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줄이겠습니다. 네. 결국 어쨌든 지구에서 다 같이 사니까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전에는 사람들이 사는 서식지가 주거지가 적었었고 사실 이제 동물들이 서식지가 많았는데 지금은 자꾸 겹치고 노출 빈도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병원균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무섭습니다. 네. 네. 거기다 또 이 소식 되게 특이하네요. 세계적인 커피 체인 업체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덜 받는 커피 종자를 개발했다고.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좀 봐야 됩니까? 네, 좋은 거긴 한데 일단 이제 이걸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내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커피 나무 잎이 말라 죽는 커피 녹병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저항력을 갖춘 새로운 그런 종자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많이 마시는 S업체. S업체. 네. 스타벅스. 다방. 별다방 하려고 네, 그랬는데. 다 아시니까. 야, 그럼요. 여기에서 커피 종자 6개를 새롭게 개발했다고 합니다. 병충해, 가뭄,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에 내성을 갖춘 아라비카종 6개를 개발했는데요. 커피 원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아라비카종, 로부스타종 이렇게 되는데요. 네. 아라비카종은 우리가 이제 커피 머신을 내려 먹는 네. 그거 주로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아라비카종이 세계 원두 생산량의 70% 정도 차지할 정도로 대중적인 커피 그 원두고요. 네. 로부스타종은 우리가 그 인스턴트 커피 베트남에서 주로 많이 생산되는 네. 그게 로부스타종인데요. 스타벅스가 개발한 새로운 이 종자는 말씀인 것처럼 그 병원균에 대해서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곰팡이성 병원균에 감염돼서 생기는 질병인데요. 이 커피 녹병이 발생을 하면 아랫잎이 노란색 반점이 생기면서 나무 전체가 점점 말라 죽게 됐고요. 당연히 원두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전염력이 더 강해지는데 지구 온난화가 발병 지역과 빈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지속 가능한 커피 산업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질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새로 개발한 종자를 시험 재배한 결과 단기간에 더 많은 수확량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자체 농학팀이 조사를 해봤더니 최소 네. 6세대 그리고 12년에 걸쳐서 모니터를 해봤더니 확실히 수확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그 새로운 품종은 언제부터 재배가 되는 거예요? 보통 뭐 커피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바로 커피가 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네. 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오래 보이고요. 걸리는군요. 그래서 네. 지난 5년 동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페루, 멕시코, 중국,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니카라과 이제 보통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이 기후 저항성 종자를 매년 300만 개씩 보급해서 네. 예, 이미 굉장히 오랜 시간부터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효과가 있었고 이 커피 산업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회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피 농가, 고객 등 커피 산업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얘긴즉슨 우리는 앞으로도 커피를 계속 많이 팔겠다. 그러니까요. 네, 돈을 많이 벌겠다. 표정이 입이 꿈틀꿈틀했는데. 네, 이제 그 사실 그거죠. 왜냐면 이게 워낙 큰 커피 체인이니까 그러니까요. 원두를 공급하는 것이 안정적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실 이전부터도 기후변화 때문에 커피 생산량이 급감할 거다라는 우려가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커피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굉장히 고심을 했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구호단체인 크리스천 에이드의 보고서를 보면 네. 커피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암울한 전망이 이미 있었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그래서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2100년쯤이 되면 커피 경작지가 가능한 땅이 최대 54.4%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종자를 새롭게 개발하는 건데요. 문제는 새로운 종자가 등장하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 사실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사실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5년밖에 안 되기 예. 때문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파란색 물통 파란색 물통? 업체부터. 뭐죠? 블루 물통. 정답 예.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네. 2024년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내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하고 그리고 남은 배출량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 구매를 통해서 상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외에도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식품 기업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즘 물가 오르면서 그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네. 예.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예, 네. 이런 하소연을 하는데 맞아요. 세계 설탕 가격이 13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고요? 네, 또 그렇습니다. 설탕은 또 왜 이럽니까? 뭐 아니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좋은 예. 뉴스가 없죠? 근데 사실 이게 농사라는 것이 농업이라는 것이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그러니까요. 받다 보니까 예. 그리고 기후 변화는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조금씩 바뀌었고 어느 순간 약간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서 우리가 몸에 확 체감이 되죠. 되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일단 현재로서는 엘니뇨 현상과 가장 관련이 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9월 달 설탕 가격 지수를 봤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9.8%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좀 부족 현상이 벌어지면서 가격이 더 오를 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주로 엘니뇨 현상과 관련이 깊고 평년보다 건조한 기상 조건 때문에 주요 설탕 지역인 태국, 인도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그것 때문에 가격이 더 올랐고요. 거기에다가 국제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설탕 가격도 같이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네. 에탄올 가격이 국제 유가를 따라서 덩달아 오르면서 브라질의 가공업자들이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뽑아낸 대신에 에탄올 뽑아서 뽑아내는 것이 훨씬 더 돈이 되니까 이득이다. 네, 그래서 에탄올 뽑으니까 설탕 수확량이 줄어들게 줄어들고 되고 그러니까 가격은 가격이 오르고. 오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엘니뇨가 평균 2년에서 7년 주기로 발생을 하는데요.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은 이번에 엘니뇨가 7월 달에 발생을 했고 이게 짧으면 9개월 길면 12개월까지 계속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농업소식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커피 뭐라고요? 네. 아니 새로 기후 변화 적응한 품종이 나왔다 그래서 혹시 유전자 변형 기술로 만든 게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또 입장이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청취자 여러분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드릴게요. 근데 GMO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갑자기 날씨가 또 네. 추워졌습니다. 네. 텃밭 작물들 감기 안 걸립니까? 기침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배추하고 무한테는 아주 좋은 온도입니다. 네. 최저 기온 10도 이상이고 또 20도 미만이면 엽채류는 아주 성장하기 좋은 조건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근데 밭에는 아직 서리가 내리진 않았는데요. 텃밭 잡초의 하나인 한련초가 네.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예? 예.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도 하지만 네. 더운 날씨에 잘 자라는 잡초라서 여기 일교차가 커지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까맣게 냉해를 입어 죽었습니다. 한련초는 이름이 비슷한 제가 한련화는 좀 다른 것인데요. 한련화는 꽃도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 등으로 예쁘게 피어서 관상용으로 좋은 텃밭 작물이고요. 네. 꽃이나 잎을 먹을 수도 있게 돼 있는데 잡초에 속하는 이 한련초의 경우에는 줄기에서 까만 즙이 나와서 머리카락을 검게 하고 오. 항암 작용도 있는 좋은 약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텃밭은 이렇게 의외로 먹을 수도 있고 약초로도 모르면 잡초지만 알면 네. 그 쓰임새가 많은 풀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뭐야 막 이러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잡초랑 작물을 구분짓는 기준이 뭔가요? 농부가 직접 밭에 심지 않았으면 밭에서 산삼이 자라더라도 잡초입니다. 네. 잡초는 인간의 좀 편의상 구분으로 구분 짓는 것으로요. 네네. 산야초와 작물의 경계에 있다고 봅니다. 산야초는 산과 들에 발생하는 모든 식물을 말하는 거고요. 경제성보다는 장소를 강조한 개념이고요. 잡초는 농경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농부한테 아주 해로운 영향을 하는 그런 식물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야생화는 관상용으로 또 이용이 가능하고 들에 자생하는 것을 또 약초는 또 산야초 중에서 양리 효과가 인정돼서 약용으로 재배 또는 채취해서 이용되는 식물을 말하는데요. 네. 따라서 잡초 가운데서 의외로 약용으로 기능하는 것들이 있어서 알아두면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야, 근데 그 식물의 종류가 언뜻 생각해도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네. 그거 파악하기 불가능하지 않나요? 네,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겠죠. 네. 총 25만여 종의 식물 가운데서 네. 2,000에서 3,000 종이 잡초로 간주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농업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약 200여 종. 그러니까 전체 식물에 있어서는 0.08%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아직 그 쓰임새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잡초로 분류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야생의 식물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이 탄생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야생의 잡초가 그 쓰임새가 알려져서 작물화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더구나 잡초는 생명력도 강해서 그 쓰임새가 알려진다면 재배의 어려움도 그다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너무 잘 자라니까. 네네. 그러면은 혹시 막 이럴 수도 있겠네요. 한 30년 지난 뒤에 네. 알려진 거예요. 네. 잡초로 우리가 막 화났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막 몸에 엄청나게 좋은 거였던 네. 거죠. 그때는 그거 다 버렸는데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재배를 하게 되면 또 까다로워질지도 모르죠. 기존의 작물이 잡초가 되고 잡초가 작물로 바뀌면서 산삼 그 누가 먹어 그거.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해가 많았네요. 네. 그 잡초에 대해서. 잡초는 나쁘게만 봤는데. 비가 올 때 유실되는 토양을 잡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네. 또 뿌리로 흙을 감싸고 물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토양이 유실되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산을 깎아 도로를 낼 때 절개면을 따라서 잡초 씨앗을 파종하는 것도 그래요? 예, 네. 이렇게 산사태가 나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죠. 또 작물보다는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수분이나 밭에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을 토양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일정 정도 곤충의 먹이가 되기도 해서 네. 작물에만 오는 피해를 이렇게 경감시켜주기도 하죠. 이렇게 좋은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이 좀 공존해서 잡초는 제거, 박멸의 대상이 아니라 네. 어쩌면 관리의 대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왠지 정답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또 효과를 봅니까? 흔히 이제 이렇게 식용으로 가능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랑캐로 막는다는 그렇죠. 이야기가 있죠. 예. EEJ라고 명언이죠. 하죠. 예. 잡초는 잡초로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과수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토끼풀이라든지 헤어리 배치와 같은 그 잡초과에 속하는 것들을 심어서 잡초들을 막고 또 베어서 이렇게 토양에 깔아줘서 멀칭도 되고 그다음에 그게 거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쓰고 있습니다. 네네. 일석이조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우리가 알만한 것들 중에 의외로 잡초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나? 네. 민들레, 고들빼기, 잡초예요? 예, 취나물은 생으로 먹거나 농축액, 김치, 장아찌, 피클로 이미 그렇죠. 작물화된 잡초에 해당합니다. 예, 그리고 쑥, 다게장풀, 질경이도 차로 이용되어서 잡초이던 것들이 활용 가능한 작물로 전환시키는 지금 현재 작물화가 현재 진행형인 그런 작물들이 속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 흉년이 나거나 전쟁과 같은 시기에서는 구황작물로 식량을 대신했던 식물들이 네. 최근에는 또 별미 음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에 쓰여진 농서에 기록된 구황식물로는 한 304종류 정도가 있는데요. 네.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피라든지 강아지풀, 쇠비름, 냉이, 달래, 돌나물. 지금은 아이고. 이제 우리 식탁에서 가끔 찾아볼 수 있는 네네네. 것들이죠. 예. 이 중에서 이제 곤두레나 올방개와 같이 구황식물 가운데서 섬유소나 무기질과 같은 성분들이 알려진 것들도 차례차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곤드레도요. 네. 그렇게 맛있는데요. 맞아요. 네. 오 신기합니다. 그 또 제품이 된 것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가공용으로 가공돼서 상품화된 것들이 있는데요. 병풀의 성분을 약용화한 게 우리 흔히 아는 상처 치유액, 마데카솔이라든지 네. 또 개똥쑥을 이용해서 말라리아 치료제 그리고 쇠비름을 이용한 오메가3 건강식품 이렇게 이미 상용화되어서 제품으로 출시된 것들도 있습니다. 기존의 야생식물이 작물화되는 과정은 식량으로서의 기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면 최근에 작물화되는 과정은 이렇게 기능성이라든지 관상적인 역할, 보기에 좋은 그런 네네. 여타의 분야에서 다양한 잡초의 가능성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실제로 궁금했던 게 이 마데카소 같은 거 봤을 때 네. 써 있잖아요. 네. 이렇게 어떤 풀 같은 모양에서 이렇게 네네. 나온 거가. 근데 저는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저 풀에 뭔가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가 저는 되게 궁금하던데. 그게 바로 이제 전통 지식인데요. 네. 또 농가에 있던 또는 이제 이런 자연에 사는 사람들이 상처가 빨리 아물기 위해서 그 꽃잎을 따서 이렇게 문질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전래되는 어떤 그런 전통 지식들이 이렇게 상용화되는 것이죠. 이제 막 그런 여러 구전 중에서 네, 실험을 해봤더니 그렇죠. 증명이 된 거군요. 네 맞죠. 너무 기능성 물질이 발견되기도 하고. 참 신기합니다, 진짜. 근데 만약에 그 잡초나 야생화도 재배를 한다면 이거 파종은 언제 해야 합니까? 네. 야생의 식물에서 이렇게 좀 작물화가 더디게 이루어진 이런 작물들은 야생에서의 생활과 번식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씨앗 떨어져서 네. 봄에 나온다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재배를 위해서는 파종하는 시기를 잘 맞춰줘야 합니다. 보통 가을에 씨앗을 맺고 땅에 떨군 이후에 추운 겨울을 노지에서 그대로 보내다가 봄에 싹을 틔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겨울에 씨앗 상태로 얼었다 풀렸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화를 억제하는 물질들이 이렇게 없어지고 따뜻한 봄 기운을 받아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참치나 곰치, 산마늘과 같은 나물류와 곽꽃, 목당과 같은 초하류에 이르기까지 야생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가을에 파종해야 합니다. 가을. 요즘 파종 시기입니다. 네네네. 봄에 이런 작물을 파종하려면 추나철이라고 해서 씨앗을 불려서 얼린 다음에 파종해야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네. 씨앗을 반나절 정도 물에 불렸다가 이 불린 씨앗을 냉동고에 넣어서 꽁꽁 얼립니다. 이것을 냉장고로 다시 냉장실로 옮겨서 서서히 해동을 시킨 다음에 살짝 말려서 이렇게 파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약간 일부러 자연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죠. 네. 인위적으로 하는 거죠. 네, 겨울을 났다.
그러면 이 씨앗들이 이제 봄이 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살짝 말리는 이유는 네. 물이 많으면 씨앗이 손에 붙어서 파종이 어렵기 때문이고요. 네. 지금 취나무 종류는 꽃을 맺어서 씨앗이 익어가고 있고요. 씨앗이 익어 솜털이 맺히면 밭에 털어서 사실 세갈기로 살짝 긁어주기만 해도 이게 파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노지에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봄에 이렇게 취나무를 새싹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신기합니다. 진짜 씨앗에 생명력이 있는 게 너무 느껴져요. 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스스로 이렇게 또 알아차린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진짜 지금도 이렇게 많은 잡초나 야생초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비 작물이네요. 언제 쓰일지 모르는. 네, 맞습니다. 야생초에서 잡초에서 작물로 그 쓰임새를 찾아가는 작물들이 있죠. 이렇게. 하지만 아직 잡초의 리듬과 농사 짓는 사람의 리듬이 맞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봄부터 농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런 야생의 잡초들은 또 가을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사람이 이들 식물의 리듬에 맞춰줘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부터 밭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풀들의 경우도요. 겨울을 날 양분을 뿌리에 비축하기 위해서 자라는 잡초들입니다. 쑥, 냉이, 달래 이런 것들이 벌써 가을에 돋아나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봄나물 종류들이지만 사실은 이미 늦가을에 이렇게 성장을 시작해서 겨울에 잎들이 시들어 죽은 듯하지만 뿌리는 살아남아서 봄에 밭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봄 잡초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늦가을에 밭을 갈아서 월동한 잡초의 뿌리를 땅 위로 노출시켜서 이렇게 풀을 없애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왜 예전에 그런 실험들 되게 많았잖아요. 막 이렇게 키우는 작물에 좋은 얘기를 해주면 잘 자란다. 네. 이거 믿으세요? 아니요. 식물은 기가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이 많은데요. 그 전에 한번 전화 연결해서 직접 궁금한 질문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관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통영에 사는 윤경하라고 합니다. 네. 지금 기분이 너무 좋으신가 봐요. 관장님 네, 전화 연결돼가지고. 관장님 팬이고요. 오하라 찐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관장님께 어떤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텃밭을 많이는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한 두이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배추랑 잔파랑 무씨앗 다 심었어요. 근데 시금치를 안 심었는데 시금치를 씨앗을 둥근 씨앗입니다. 그것을 물에 불려도 이렇게 파종해도 될까요? 네. 시금치 발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네. 이렇게 물에 불린 다음에 파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가능한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우리 생수에다가 불려가지고. 네, 한 반나절 정도? 네. 하루 정도 불려도 상관없고요. 예,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네. 발화율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 관장님 물에 불렸으면은 그 물기 제거를 조금 하고 심어야 될까요? 네, 살짝 말리는 게 아무래도 파종할 때 손에 씨앗이 붙지 않도록 그 네. 정도만 살짝 말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저희 텃밭에 제가 작년에 고구마를 한 1항을 심어가지고 고구마를 수확한 게 딸기 그릇 있죠. 빨간 딸기 그릇에 한 그릇밖에 수확을 못했어요. 군뱅이 그렇게 많거든요. 네. 근데 군뱅이가 생강도 먹나요? 생강요? 네. 아무래도 땅 속에 있는 군뱅이들은
땅속에 네. 있는 뿌리 작물들을 가해하기 때문에 예, 생강도 제가 경험은 못 해봤는데 아마 땅속 가해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저도 매년 생강을 심고 수확은 하긴 하는데 네. 올해 처음으로 군뱅이가 생강 그 뿌리랑 그 생강 배 그 사이에 있는 걸 보았어요. 네네. 그래서 얘네가 뭘 먹나 싶어 보니까 자세히 보지는 않는데 아마 붙어 있는 게 생강을 먹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땅속에 군뱅이가 많은 경우는 네. 토양이 많이 산성화된 경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석회비료라든지 아니면 칼슘을 통해서 토양을 어느 정도 좀 중화시키는 작업을 해주셔야 이런 그 땅벌레들이 좀 덜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 제가 아직 군뱅이 약 이렇게 땅 뿌리는 약을 아직 뿌리지 않았는데 네. 다르게 약을 안 뿌리고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석회비료나 칼슘으로 네.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중성에 가깝게 이렇게 토양을 개량하는 방법입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그 석회비료를 뿌리면 바로 군뱅이 안 보여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서식 환경이 바뀌면 아무래도 이제 없어지죠. 얼마나 걸립니까? 한 달 정도? 네. 이렇게 석회비료를 뿌리고 토양하고 잘 섞어주면 이렇게 토양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서식지를 옮기게 돼 있죠. 선생님 또 혹시 궁금한 네. 거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더. 많긴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저희가 아.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예, 하나만 네네. 더 해볼까요? 예. 그럼 선생님, 토란을 제가 또 심었어요. 네네. 예, 텃밭은 작은데 너무 많은 걸 심어가지고. 토란이 지금 제가 제 이제 허리 높이로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요것을 제가 올해 처음 심어가지고, 또 주변에서도 이렇게 잘 안 심었다 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고요. 통영 지방에는. 네. 요거를 지금 어떻게 수확해야 되는지. 네. 우리 청취자분 중에서 1269님도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토란은 네. 토란대가 가장 굵은 토란대가 생기면 네. 그 굵은 토란대를 잘라서 일단 네. 토란대 말림으로 이렇게 수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래야 지금쯤, 예. 밑이 많이 들어요. 그럼 지금쯤 배해도 되나요, 그럼? 네, 토란은 9월부터 뭐 10월 사이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당장 가서 해야겠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네네, 관장님 진짜 매번 감사합니다. 정보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혹시 누구에게 네. 전화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이 자리 빌려드릴게요. 저요? 네. 오하라 방송 탔다고 자랑해야겠는데요. 자녀들한테. 알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네. 바라고요. 혹시 네.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또 답변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올라온 질문들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1269님이 추가적으로 했던 게 네. 생토란대 아린맛을 제거하는 방법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토란대를 수확하게 되면 되게 이제 아린맛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까는 과정에서 손에 이렇게 그 밀집이 생긴다든지 네네네. 이런 이제 그런 증상도 있는데요. 토란대가 가지고 있는 이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삶아서 데친 다음에 이렇게 말리는 방법으로 해서 아린맛을 제거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0432님이 고구마를 한 두둑은 5분의 10, 또 한 두둑은 6분의 10에 심었습니다. 10분의 6에. 늦게 심은 거는 서리가 오기 전까지 늦게 캐는 게 좋을까요? 추우면 고구마가 크지 않아 늦게 캘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인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미 고구마는 클 만큼 컸고요. 네. 더 이상 더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캐셔야 되고요. 오히려 추워진 다음에 캐게 되면 저장성도 떨어지고 이게 큐어링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서 네. 10월 10일이 안파고 네. 감자는 다 수확을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3635님, 전에 보내주신 조선 대파가 실처럼 길게 자라고 있는데 잘라줘야 할까요? 아니면 묶어줘야 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묶어줄 수는 없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걸 하나하나 한 포기 한 포기 뽑아서
옮겨 심어줘야 됩니다. 네. 네, 옮겨 심을 밭을 미리 거름주고 이렇게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이걸 하나하나 지금은 이제 무대기로 나와 있을 거거든요. 한 군데 이렇게 그걸 한 포기 한 포기 이렇게 수확을 해서 포기 단위로 이렇게 옮겨 심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마늘이나 양파 심는 간격 정도로 해서 한 10c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쭉 심어주시는 식으로 해야 월동도 잘하고 봄에 굵은 대파를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6337님이요. 작은 텃밭에 심은 쪽파가 가늘고 키만 커요. 이거 왜 그럴까요? 좀 통통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밑거름을 충분하게 하셨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쪽파를 보통 한 포기 한 포기 이렇게 뿌리 종근을 쪼개서 심어야 되는데 이걸 뭉태기로 심게 되면 이렇게 가늘게 나옵니다. 경쟁이 벌어지는군요. 네네. 네. 그리고 재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밑거름을 중심으로 해서 키우게 되는데 월동해야 될 그 쪽파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줄 단위로 웁거름을 해서 월동을 시키면 이듬해 봄에 아주 굵게 또 나오게 됩니다. 또 6910님이 부추 씨를 베란다 아이스박스에 뿌린 지 20일이 지나도 싹이 안 나옵니다. 저는 전주에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상자 텃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부추 씨나 대파 씨, 양파 씨 이런 파 씨는 어두운 그 빛을 싫어하는 그런 발화 특성이 있어요. 덮어줘야겠네요. 네, 그래서 검은 차광망이라든지 이런 걸로 살짝 덮어주면 한 일주일이면 싹이 이렇게 실처럼 정말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덮었던 것을 걷어주고 햇빛을 받게 해주면 됩니다. 뭐 20일이 지나도 싹이 안 나왔다는 것은 20일 동안 햇빛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얘기 같은.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너무 깊게 파종을 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항상 씨앗 파종은 씨앗 두께의 2.5에서 3배 정도로 덮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체크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700님이 시금치를 1차 파종하고 2주가 돼도 싹이 몇 개 나지 않아서 두 번째 다시 파종하고 열흘이 됐는데 싹이 또 몇 개 나지 않습니다. 파종 방법 좀 알려주세요. 시금치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것도 너무 깊게 심지 않았나 싶은데 시금치는 파종하고 나면 한 3일 4일이면 3, 4일? 예, 적어도 일주일 정도면 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싹이 이렇게 만세를 부르면서 일어납니다. 떡잎이 이렇게 만세를 부르면서 네네네.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너무 깊게 심지 않았나 좀 싶고요. 그다음에 시금치는 대표적으로 산성 토양에서는 잘 안 자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토양이 워낙 산성화된 토양이 아닌지 그런 토양이면 이제 이렇게 칼슘 거름이라든지 석회비료를 통해서 토양을 중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파종하는 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7864님이 들깨 수확은요. 들깨가 어떤 모습일 때가 가장 적당한 건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요즘 한참 들깨 수확할 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시구나. 네. 들깨는 우리 참깨 수확하는 거하고 비슷해서 아래에서부터 익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맨 위에 꽃이 졌을 때, 맨 위에 꽃이 졌을 때, 맨 위에 꽃이 지고 벌써 잎들은 이제 약간 노란색으로 낙엽이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맨 위에 꽃이 졌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어서 잘 말려뒀다가 잘 마르면 이제 털으시면 됩니다. 네. 시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답변 못 해드린 질문들은 다음 주에 저희가 잊지 않고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휴가 끝나고 오늘 업무와 일상에 복귀하는 첫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분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랄게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안녕히 계세요.